제 이름은 최영숙, 올해 75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평범한 할머니라고 보겠지만 제 젊은 시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기계공학 연구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70년대 대덕연구단지 초창기 먼지 날리던 황무지 위에 연구동이 들어섰습니다. 그곳이 제 삶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기계를 하냐? 첫 출근 날 들었던 말입니다. 회의실에 앉으면 제 말은 늘 끊겼고 설계안을 제출하면 도장은 늘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악착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밤새 도면을 그렸습니다. 연필 심이 닳도록,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그렸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연구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불빛을 보고 말했습니다. 또 그 여자 연구원이구나. 내가 설계한 로봇 팔이 처음으로 움직였을 때, 그 기계가 삐걱이며 물건을 집어 올렸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가 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영광 뒤에는 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출장을 가면 호텔 방 배정에서 차별을 받았고 학회에 가면 제 이름은 뒷순위로 밀렸습니다. 영숙 씨, 이번엔 그냥 내 이름으로 올리자. 다음엔 내 이름으로 해줄게.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제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그리고 세 아이. 남편은 농사꾼 집안 출신이었지만 제가 연구를 이어가는 걸 누구보다 응원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연구나 열심히 해. 집안일은 내가 할게. 그는 말은 적었지만 늘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49이 되던 해 남편은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남편은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여보, 아이들 부탁해.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 아침엔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밤에는 새 아이 숙제를 봐주고 다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큰아들 도현이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책만 잡으면 척척 이해했고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월급을 쪼개 과외비를 대주었습니다. 그때 제 구두는 바닥이 닳아 발바닥이 보일 지경이었지만 아들만은 반듯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다 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눈을 반짝이던 아들. 엄마, 저 콩쿠르 나가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냉장고 속 반찬을 줄이며 레슨비를 마련했습니다. 막내딸은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물감이 떨어졌어. 저는 제 화장품 하나 사지 않고 아이들 화구를 먼저 사주었습니다. 내 옷장은 늘 낡은 외투 한 벌뿐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남편 입던 내복을 꿰매 입었고 아이들 생일날 케이크를 사주려고 며칠을 굶기도 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로봇이 움직였고 집에서는 아이들이 커갔습니다. 나는 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이들 방학, 소풍 날짜, 시험 일정은 다 기억했지만 내 생일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다 문득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머리엔 새치가 늘고 손가락 관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후회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주기만 한다면, 내 연구가 세상에 쓰이기만 한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세 아이는 각자 도시로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IT 회사를 차렸고 둘째는 음악학원을 운영했고 막내딸은 화가가 되겠다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영숙 박사님 아들은 CEO야. 둘째는 음악가래. 막내는 화가래. 이웃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에 홀로 누우면 허전했습니다. 명절에나 전화가 옵니다. 엄마 바빠서 이번엔 못 내려가요. 엄마 학원 일 때문에 힘들어요. 엄마 전시회가 있어서. 그 말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젠 서운함조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더군요. 은퇴 후 저는 경북 봉화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텃밭에 상추를 심고 이웃 박 여사님이랑 차 한잔하며 웃는 것,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10년쯤 흘렀을까요? 큰아들 도현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예전엔 늘 바쁘다던 녀석이었는데 그날만큼은 꼭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현이는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줘. 회사가 위기야. 깜짝 놀라 묻자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엄마 이름으론 관심이 없어. 내 이름으로 특허를 옮기면 자금이 들어와. 내가 엄마 업적을 이어갈게. 엄마는 이제 좀 쉬어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산 어머니의 마음. 드디어 내 아들이 내 길을 이어가는구나.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뒤 TV를 켰습니다. 거기에는 수트 차림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저와 우리 회사가 개발한 것입니다. 곧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겁니다. 사회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테슬라 최도현 대표. 그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보람이 있구나. 내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내 길을 걷는구나.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영수가 이제 좀 쉬어도 돼.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느 기사에도 어느 발표 자료에도 내 이름은 없었습니다. 최도현 대표의 독창적 기술, 혁신가 최도현의 발명품. 내가 쓴 논문, 내가 그린 도면, 내가 밤새워 계산한 공식. 모두 아들의 이름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은 굳이 넣을 필요 없어. 세대 교체가 중요하잖아. 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차갑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식탁에서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 자꾸 드나드시지 마세요. 요즘 젊은 투자자들은 이미지가 중요해요. 구닥다리 연구원 모습이 보이면 투자자들이 불편해해요. 그 말은 내 손등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연구를 이제는 구시대 유물이라고 몰아세우다니. 며칠 뒤 연구소 출입증이 정지됐습니다. 보안 요원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지시입니다. 더 이상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 모든 것에서 나는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우연히 회사에서 열린 모임에 갔습니다. 문 앞에서 들려온 목소리.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이제 걸림돌이야. 특허도 다 우리 거 됐는데 굳이 모실 필요 없어. 요양원 보내버려. 투자자들 보기 불편해.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적당히 처리하자.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내가 모든 걸 준 아들이 이제는 나를 짐 취급하다니. 며느리는 결국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어때요? 저희도 회사 일에 집중해야 하거든요. 고시원 하나 알아봤는데 조용하고 괜찮더라고요. 아들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금은 회사 이미지가 제일 중요해. 그렇게 나는 가방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내가 지켜온 연구실도 내 이름도 모두 버리고 남은 건 작은 방 하나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원, 좁은 복도 곰팡이 냄새, 깜빡이는 형광등, 밤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게임 소리, 술 취한 고함. 나는 작은 매트리스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TV를 켰습니다. 혁신의 아이콘 최도현 대표. 웃으며 인터뷰하는 아들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나는 TV를 꺼버렸습니다. 눈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내가 준 건 영광이었는데 돌아온 건 버림뿐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고시원. 이곳이 내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복도는 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깜빡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빛이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나가 거미줄이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낡은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매트리스는 푹 꺼져 있어 자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루의 유일한 끼니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과 컵라면. 저녁이면 방 안에 라면 냄새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옆방 사람들의 욕설과 게임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한겨울 보일러가 고장나 방 안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두꺼운 옷을 껴입고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새벽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연구했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자식들을 키웠나? 밤이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젊은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던 내 모습, 논문을 발표하며 박수를 받던 순간,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던 새벽. 그 모든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현재의 내 모습이 겹쳐지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처음 몇 주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계시죠? 곧 들를게요. 하지만 그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점점 줄었고 문자도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도현아, 엄마야.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휴대폰 화면 위로 떨어져 번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쿵.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손녀 세아가 서 있었습니다. 세아는 나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지내셨어요? 이렇게 좁은 데서. 나는 얼떨결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할미는 어디서든 살 수 있지.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아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빠 너무 싫어요. 할머니 이름도 안 넣고 다 자기 것처럼 말해요. 저 할머니 제자가 되고 싶어요. 진짜 연구가 뭔지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꺼져가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모든 걸 다 내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천 설계도와 실험 기록. 그건 집을 정리할 때 내 금고 속 깊이 숨겨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언젠가를 위해. 나는 세아의 눈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 이름, 내 연구, 내 삶 이제 다시 되찾아야지.
세아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옛 동료 박미라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나설 때입니다. 이건 박사님 이름으로 지켜야 해요. 다시 시작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복지관의 작은 실험실을 빌려 모였습니다. 낡은 장비와 노트북 하나뿐이었지만 내 손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나는 실험 도면을 꺼내 들었습니다. 세아는 내 옆에서 노트를 받아 적었고 박 박사는 장비를 세팅했습니다. 그 순간 잊고 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이 손뿐이지만 이 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복지관 실험실에서 우리는 날마다 정오에 모였습니다. 세아는 장갑을 끼고 납땜을 배웠고 박 박사는 측정 장비를 빌려왔습니다. 나는 노트북 앞에서 떨리는 손을 다독이며 오래된 설계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도면에는 젊은 날의 내 호흡, 내 체온, 내 시간들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로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지관 담당자 김 선생이 내 사정을 듣고 무상으로 도와줄 변호사를 연결해 준 겁니다. 변호사는 내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 날짜 일치 서명, 실험 환경 기록, 사용 부품의 배치 스케치 증거로 충분합니다. 게다가 여기 회사 내부 메신저 캡처. 엄마 자료 전부 우리 레포로 통합해라는 문장이 결정적이에요.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문장을 보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엄마를 부르는 그 한 단어가 이제는 나를 지워버린 명령문으로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박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는 끝을 봐야겠지요. 재판 당일 법원 복도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낡은 코트를 여맸습니다. 세아가 내 팔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법정 문이 열리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원고 최영수, 피고 최도현. 오늘은 원청 기술의 발명자와 권리 기속에 관한 변론기일입니다. 아들 도현은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내 쪽은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 은주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높이 들고 있었지요. 피고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발명은 피고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원고의 아이디어는 일반적 개념 수준에 불과했고 실구현은 피고 회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앉고 내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완성된 원천 설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날짜가 명확한 실험 노트, 수기 서명, 각 단계의 실패율과 보정치, 부품 배치 스케치, 그리고 당시 연구실에서 촬영된 시제품 영상이 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자 젊은 시절의 내가 화면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기계 팔이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물건을 집어 올렸던 그 순간 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종 보정치 마이너스 0.83 반복성 확보. 오늘 성공. 나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증언하고 있었으니까요. 또한 피고 회사 내부 메신저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글자가 크게 떴습니다. 엄마 자료 전부 우리 레포로 통합해. 표지는 우리 명의로.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발했습니다. 사적 대화입니다. 문맥상 과장일 뿐. 판사님이 단호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진정하세요.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박 박사가 정원대에 섰습니다. 원고는 90년대부터 저 설계의 기반 수식을 완성했고 그 위에 모듈을 바꿔가며 현장 적용을 해왔습니다. 피고 회사의 도면은 원고의 레이어 구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피고 측 기술자도 나왔지만 교차신문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변호사가 묻습니다. 기사가 사용한 보정치 -0.83은 어디서 나온 값입니까?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고 노트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 어딘가에서 굳게 잠겨있던 빗장이 덜컥 소리를 내며 풀렸습니다. 숨이 트였습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언론 카메라가 연신 셔터를 눌렀고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나는 눈부심을 피하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아가 내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곧 끝나요. 판사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주문. 원고 최영숙은 이 사건 원천 기술의 발명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기술의 명예회복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불법 사용을 금지한다.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박수치는 법정은 없지만 그날만큼은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박수가 조용히 오래 울렸습니다. 피고석에서 며느리 은주가 이를 악물고 일어나더니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들 도효는 그제야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 미안함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사람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보태면 내 이름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 같았거든요. 판결 이후 회사는 무너지는 속도로 내려앉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연락을 끊었고 기자들은 어제의 아이콘에게 오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의 기술을 왜 본인 명의로 올렸습니까? 도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이삿짐을 싸서 떠났다는 소문만 남겼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고시원 앞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좁은 처마 밑에서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는 그 말을 몇 초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미안한 줄 알면 내 인생을 새로 살아라. 다만 내 이름을 다시 빼앗을 수는 없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서는 내 몫이지만 망각까지 내 몫은 아니니까요. 복지관 실험실은 요즘 더 붐빕니다. 아이들이 줄 서서 납땜대를 잡고 작은 모터가 윙하고 돌아갑니다. 세아는 도면을 예쁘게 그리는 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그 옆에서 수치 하나의 의미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0.83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수백 번 실패한 끝에 손가락 관절이 부어서 펜을 놓았다가 다시 잡을 때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값이에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죠? 나는 환하게 웃습니다. 그럼요.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경로예요. 돌아가는 길일 뿐.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동네 과학축제라는 이름의 초라한 행사였지만 아이들이 만든 로봇이 각자 다른 박자로 걸어 나올 때 나는 그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포만을 느꼈습니다. 한 중학생이 내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계속 연구해요? 벌써 성공했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공은 박수로 끝나지만 연구는 사람으로 이어져. 내가 만든 건 결국 사람이야. 세아가 뒤에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고 미세하게 떨리던 엄지손가락을 천천히 펴보였습니다. 세아야, 이제 내 차례다.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이름을 절대 지우지 않을 거예요. 밤이 되면 가끔은 여전히 마음이 저립니다. 고시원 매트리스의 냄새, 겨울밤의 찬 공기, 보안 요원의 무심한 목소리와 며느리의 단단한 눈빛. 그 모든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진 않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며 오늘 배운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 속에서 내 이름이 반짝입니다. 사랑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헌신이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끝내 지켜야 할 것은 내 이름이 붙은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의 호의로 주어지는 방 한 칸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하루하루 지어 올리는 실험대 위에 있었습니다. 제발 너무 다 주지 마세요. 당신의 업적은,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이름은 끝까지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나는 최영숙입니다. 로봇팔을 만들던 연구원이자 이제는 아이들과 내일을 조립하는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